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결정이 다 쉽지는 않죠. 특히 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좋을까요?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요.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서도 5월 9일 투표일까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정권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역겹다더니 수뢰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592억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무엇을 말한다고 보시는지요? 완전히 엮인 것이라더니 뇌물 수뢰 혐의액이 되려 늘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통장에 돈 한 푼 들어온 적이 없다. 검찰은 592억 원대 뇌물 수수 및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순실은 시녀 같은 사람이다. 국정을 논할 수준이 안 된다. 검찰은 박최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건 엮어도 너무 엮은 것 아니냐. 검찰은 박최 경제공동체로 봤습니다. 그리고 미르 K재단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르 K재단의 출연금은 강요한 것이고 뇌물이고 강제모금 성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순실은 의리와 신의로 오랜 세월 박 전 대통령을 지켜봤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병우는 나도 불구속 기소한다고요? 네, 우병우도 기소. 안종범, 정호성은 재판장에서 마주칠까 벌써부터 겁나요라는 심정일까요? 자, 들어보시죠.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예.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예. 느낌은 갖고 있어요. 예.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네? 안고 가시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밀지 마세요. 아니, 이게 다예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정권 이제 심판이 일단락 지어졌다고 봐야죠. 검찰의 기소로. 예.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변호사님 얘기부터 좀 들을까요? 서정호 변호사님하고. 예, 노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검찰의 이번 기소가요. 예. 일단 이게 검찰 측하고 이제 대통령 측으로 나눠서 보면. 예. 검찰 측은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SK 그 80억은요. 89억? 예. 그거는 이게 요구만 했는데 뇌물로 기소했어요. 예. 물론 이 법에 보면 뇌물을 요구하거나 또 이게 약속만 해도 뇌물이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요구만 가지고 기소한 건 저 처음 봐요. 변호사 경우. 제3자 뇌물 요구로 혐의를 그렇죠. 추가했지. 예. 왜냐면 이게 보통은 요구만 가지고 처벌하는 예가 없거든요. 돈 이건 요구하진 이게 검찰은 않았는데. 강력한 정경유착을 척결하겠다. 예.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했다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입장은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문제다. 네. 액수는 형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액수가 이게 590억이 되든 뭐 300억이 되든 형량에 별 관계 없어요. 예. 따라서 이게 유무죄만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이제 노영 변호사 생각은요? 일단 뭐 엮였다라고 억울해하시던 그 부분이 틀렸다. 예. 그리고 이제 진실은 밝혀질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재판을 받아봐야지 사실 얘기가 되는 거여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592억이라고 하는 뇌물 액수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무조건 부인하는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전직 대통령이었던 본인으로서 정말 책임을 지고 나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차정희 씨. 예, 저는 뭐 592억의 그 뇌물 기소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 그대로 뭘 말하느냐. 천냥지차. 예. 하늘과 땅의 차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자기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그러면 땡전 한 푼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92억입니다. 뇌물 액수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 592억과 영원 사이에 네. 그 넓은 그 간극, 이 인식의 차이, 그리고 지금 진실의 차이, 예, 이러한 예. 부분들을 앞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네.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진실이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그렇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돼요. 예, 황정우 소장으로. 그토록 그 박 대통령 진영에서 부인했음에도 예. 특검하고 검찰이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돈이 최순실 돈이고 최순실 돈이 박근혜 돈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예. 지금 뇌물죄는 예. 대가성만 입증된다면 수수하거나 예. 그다음에 약속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뇌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처벌이 되게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삼성에도 예. 200억 정도의 지금 200억, 100한 수십억 정도의 예. 지급하지 않은 뇌물도 433억 안에 들어 있었고요. 포함, 예. 롯데도 70억을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환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도 뇌물죄로 들어갔고 예, 예. SK는 한때 또 약속을 했다. 그런데 롯데하고 SK에도 다 이렇게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 예. 대가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대가성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 명시를 해서 뇌물죄를 갖다가 592억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예. 박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을 빠져나가려면 앞으로 쟁점은 예. 경제 공동체 부분을 예. 그걸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재판에서 예. 핵심 관건이 되겠죠. 예, 김광석 본부장님. 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 시조한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 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삼성과의 뇌물은 433억으로 규정이 됐었는데 네. 이게 592억으로 되면은 뭐 뇌물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는 다시 논란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재판에서 어쨌든 액수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형량은 이 액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 예. 이런들 저런들 쉽게 말해서 형량은 10년 이상 징역으로 원래 법상으로 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뇌물 1억 이상이면 예. 지금 뇌물에는 지금 뇌물과 제3자 뇌물 뭐 이런 게 있지만 뇌물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런 10년 이상 징역 처한다 하는데 예. 요거를 볼 때 이제 뇌물을 이번에 이제 규정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공직자라든가 네. 앞으로 최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게 여기에 들어간 데를 보면은 예.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내계자로 받은 거 한 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 주장하고 예. 있지만 여기에 들어간 것들을 보면 대부분 두 재단에 출연한 돈, 예. 그다음에 정유라와 최순실에 대한 지원, 네. 특히 정유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약속한 금액들까지 그것까지도 포함한 다, 예. 이런 게 해서 뇌물로 본 이제 거죠. 592억으로 예.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앞으로 네. 이 공직사회의 이 뇌물에 대해서 네. 엄격하게 다뤘다는 의지가 표명된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공직자들은 예. 철저하게 정경찰 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뭐 기업한테 내라 마라 할 게 뭐 있어요? 딴 일 열심히 하시면 되지. 소정욱 변호사는 뭐 보태실 말씀 있어요? 아까 이게 우리 황장수 소장님이 그 SK 89억을 미수라고 쓰셔가지고 혹시 오해하시면 뇌물에게 요구만 해도 기수입니다. 기수. 미수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받으려다가 못 그다음에 받았다는 의미에서 재밌는 그런 게- 결과적으로 예. 미수 돈 결과적으로 기수입니다. 요구만 한 게 기수고요. 그래서 그 그거 법적으로 요구만 보면. 죄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요구만 해도 추징을 합니다. 그것만 돈을 해도 못 받아도. 아, 돈을 못 받아도 요금 해도 요구만 범죄이기 해도 때문에 추징이다? 추징하고 그다음에 예. 롯데 70억 돌려받은 거는 예. 롯데에 추징합니다. 다 정리되셨죠? 예. 그다음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초지일관 순수한 마음뿐이었답니다. 네, 보시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민원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지금부터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에 오는 민원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살피고 신경 써주라 했을 뿐이다. 요 내용을 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리사욕이라니요? 억울해요. 목소리 떨리고 눈시울을 붉혔던 최후의 5분. 이것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건데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 제대로 이끌 생각뿐이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에 오는 민원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겨 있다고 배웠다. 그래서 비서진에도 민원 살피고 신경을 써주라 했을 뿐 해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형제 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강부영 영장 전담판사는 어쩌라는 건지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고요. 이중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께 민원을 소홀히 말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의리와 신의로 오랜 세월 도왔다고 말하고요. 최순실 민원에 뭔 애환이 뭐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를까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만약에 이어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의 지도자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일을 방문하신 지 딱 50년이 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 내용은 김홍국 교수님부터 좀 짚어주겠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살아온 인생의 역사는 아버지 시대를 계승하고 아버지 시대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에 입문했고 그래서 결국은 민원을 살피는 것들, 아버지가 과거에 그렇게 민원들, 백성들의 어려운 것들,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라고 했다. 예, 예. 두 시대의 아버지와의 추억에서 결국은 그동안 습관화됐던 삶의 방식이고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법의식이 없는, 법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불통 대통령. 만일의 경우 주변의 참모들이나 또는 정말로 진정한 뭐 민정비서관이나 한 번만 제대로 상의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법의식 없는 불통 대통령이었고 또 측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정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일반 민원 있잖아요. 정상 일반 민원은 이거는 민원 비서관실에서 원칙대로 들어주시면 하고 말면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라. 아, 그 일 하라고. 다만 이게 최순실 민원은 내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말씀은 여기 고충 민원이하고 제가 보기 이권 개입이죠. 이권 개입. 예, 예. 이렇게 문장을 해석합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김광석 본부장님. 결국에는 이 민원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본인의 뇌물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유경수 여사 그 이름을 그때부터 이 부모님이 이 민원을 잘 챙기라 그랬다. 예. 그 애환에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거다. 그러한 이름을 빌려가지고 결국에는 뇌물을 부인하려면 거기에 이 자기가 민원을 들어준 거지. 예, 예. 그게 부정 청탁이나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로 활용하려고 하는 예. 그런 마음에서 저 논리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예, 황창수 소장님. 예, 전국에 수많은 예. 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 60만 개고요. 병원이 10만 개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민원 중에서 이 KD 코퍼레이션 하나만 들어주고 예. 또 수많은 병원 중에서 김영재 성형외 병원입니까? 예. 거기만 들어줬냐. 그러니까 하필 최순실하고 관련된 부분만 청탁에 신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걸 저런 식으로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고요. 저만 해도 주변 정리 좀 하라고 수많은 민원 냈는데요. 네. 제가 낸 민원은 쳐다도 안 보더만 네,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순간 예, 그냥 별 코멘트 없이 넘어가. 예. 예. 차재용 저는 뭐 교수님. 결국 청와대 오는 민원 하나하나가 애안이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 최종대왕이 이야기했던 백성을 어여삐 여긴다는 그러한 이 애민 정신의 저는 발로였다는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온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라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왜 이 사법적 문제가 되느냐. 참모들이 그냥 신경 써주는 걸 넘어서 대통령 말을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모든 것이 선의였고 결국 참모들이 잘못이 아니었느냐. 일종의 조금 이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듯한 그러한 의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노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 얘기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예. 민원 해결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싫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예. 그래서 도대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좀 뭔가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청와대를 앞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5월 9일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정말 이런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정말 지금부터라도 많이 공부하시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데요. 대통령직에 대한 큰 착각이 혹시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변론 그리고 영장 심사 최후 진술 지금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이걸 자꾸 왜 민원 해결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갖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들어보시죠. 저는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갖고 실력 발휘하는 게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적지만 실력이 있으면은 그런 적어도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은 그거는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모든 그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예. 법적으로 무슨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이제 착각을 해서 고의가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읍수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예전에 사실 민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존경하는 유경수 여사와 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팔아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좀 잘못되었는데 미안하다. 그렇지만 좀 봐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민폐라기보다는 그렇죠? 부모님의 얼굴에 사실 먹칠을 하는 게 되는 좀 셈이어서. 듣기가 좀 거북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했는데 차지용 교수님은 예, 지금 이 결국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본인은 모든 걸 다 선의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의를
정치적 업무로 보고 있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선의가 악의로 지금 악의로 활용된 거 그러니까 정치적 아니에요? 기획의 업무에 의해서 엮였다고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흘러가게 어떻게 보면 방조한 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은 방조했다고 생각을 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네.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저 서 변호사님은 법적으로는 이게 유리해요? 저는 이게 그 영장하고요. 네. 탄핵을 좀 달리 봐야 된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탄핵은 이게 파면시키는 공무원 어떤 분 징계 절차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게 탄핵에서 제가 그 부인하는 이유는 탄핵이 그 가장 큰 사유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방조했다. 네. 이게 탄핵 사유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게 방조 안 하고 나와 전혀 무관하다. 네. 이런 의미로 이게 민원 해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 선긋기 하려고요? 그렇죠. 이게 아. 그다음 영장에서 부인한 거는요. 영장은 이게 형사재판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민원 해결을 도와주면 최순실하고 무슨 죄가 되느냐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공범이 되고 예, 예. 또 이게 알선수재의 공범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게 내가 선의로 했다는 말은 이런 최순실의 범죄에 나는 공범이 아니다. 네. 나는 이게 무죄다. 이런 뜻으로 두 가지 의미를 좀 달리 봐야 될 거예요. 네. 김호국 교수님 안 하셨네. 네. 역시 그동안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박 전 네. 대통령은 난 무죄다. 정말로 예, 예.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해왔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무죄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네. 선처를 당부하고 있고 네. 나머지 역시 나는 이 무관하게 일을 했고 이 참모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검찰에 엮인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무죄를 잘 살펴봐 달라.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 텔레비전 보고 계신 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정말 사람하고 잘못 엮이면요. 이건 정말 큰일 나요. 이 최순실은요. 이제 그만 사라져 주는 게 좀 돕는 길 아닐까요? 누가 비선실세 최 선생님 아니랄까 봐 감옥에서까지 또 박 전 대통령을 코치하는 거 아니냐. 요새 갑자기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신경을 쓰고 적극 돕겠다고 나선다는데 최순실. 사라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비선실세 이번엔 또 비선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드릴게요. 친절한 순실 씨. 글쎄 됐다니까요 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실아. 아이고 제발 좀. 변호인단 7명을 해임했다니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일 것이에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40년 모신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잘 알아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승마 재단 관련해서는요. 변호인과 터놓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나는 또 이상한 뉘앙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 그 자기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거를 자기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승마 재단 관련해서. 참 이 사람. 그리고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 돕고파. 대통령 재판에 증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측과 만남 정해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없으면 뭐 소통도 못하나 뭐야 이런 얘기가 들리죠?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견서만 조금 냈을 뿐이라고. 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야, 충신을 잘 둬야지 이거. 충신이라고 남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충신은 충신이죠. 경제 공동체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충신 아닙니까? 네 지갑이 내 지갑이고 내 지갑이 네 지갑이고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역사에 그런 충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박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적극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요. 예, 왜 그래요? 자기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뭐 끝까지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을 다 채울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 뭐 사면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이 많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근데 최순실은 공동체가 되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자기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안 사라지겠네. 네, 제가 그러니까 그만 좀 사라지라고. 네,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아이고. 다 엮인 거고 선이고 예.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 구경을 좀 하려 그러면 같이 가자. 공동체로 죽으나 사나 한 몸으로 가야 되죠. 따라다니면서 제가 돕겠다고 그러려고.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종의 순망치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이 뇌물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네. 본인도 꼼짝없이 이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예.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앞으로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노 변호사님.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정말 인연이. 근데 저는 이분이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전략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전략적으로 잘 못하고 변호를 못하니까 나라도 좀 나가서 도와줘서 그 사람을 무죄를 만들어서 나까지 빠져나가고 싶다. 변호인 다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런 마음인 건 변호인이 이해를 마음에 안 하는데 들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뭔가 코치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자충수에 빠져들어가는 거고 둘 간의 관계가 더 만천에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밝히는 거하고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나서서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몰고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 변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으로 빙의를 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웬만해가지고 마음에 들기 힘들어요. 그동안에 사람 관리한 거 보세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최순실 회장님 마음에. 근데 어쨌든 본인이 최순실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뒷배라고 하는 걸 스스로 지금 막 떠들고 다니는 셈이 돼서 이건 매우 그러니까요. 부적절하다. 최순실이 감옥에 안 있어봐요. 뒤에서 뭐 변호인 다 선정하고 뭐 별거 다 할 텐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지금 김 교수님은.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명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1심 단계에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 죄수의 딜레마에서 상호 부인, 적극 부인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순실 씨는 그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약 5% 정도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 최근에 새누리당 다시 만들어졌는데 같은 편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야 같이 무죄가 되더라도 향후 살아날 길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역시 내가 박 전 대통령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나를 끝까지 도우라는 그런 지지층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도 함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요, 서 변호사님, 저 같으면은 딱 끊어야 되잖아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 다 지 알아서 한 거라고? 물론 이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면요. 제가 처음 것처럼 이게 공동체, 운명 공동체 했는데 제가 보면 이게 법률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확한 용어로. 네, 법률적으로는 엮였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이 아니고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뇌물은 항상 이게 신분범, 즉 대통령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고 최순실이 이게 단독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딱 최순실 자르는 순간에 둘 다 무죄입니다. 최순실도 무죄고 물론 그것도 좋은 전략인데 근데 이 문제는 차고 넘치는 증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흐르잖아요. 대통령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까 돈이 그 수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동정부만 되는데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그 말을 맞추어서 같이 무죄를 받자. 혹시 이게 대통령이 재수의 딜레마 이러면서 먼저 자백해버리면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 이게 대통령 사면도 있고 자백해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최순실 씨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 뒤집어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라도 자백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서로 말 맞춰서 같이 무죄 받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요새 왜 활발해졌나 했더니 좀 이해가 되네요. 김문병 생각. 네, 뭐 아까 무슨 운명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운명 공동체가 뭐 경제 공동체든 무슨 뭐 법률 공동체는 떠나서 두 사람의 운명 공동체라는 건 확실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그래서
일종의 재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자기가는 좀 자기가 먼저 벗어나 보자. 나는 좀 제 형량을 줄여보자. 이런 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서로 이해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자기가 결국엔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못 믿겠으니까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대통령도 그거에 따라서 비슷한 말을 하는 이신전심으로 같은 말을 하게 해서 결국엔 둘이서 같이 빠져나가든지 형량을 줄이든지 하자. 또 보안 손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평소에 비선 실세였는데 계속 비선 변호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옥 가서. 요걸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왜 박 전 대통령이 승마하고 재단 관련해서 변호인과 유영하 변호인하고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변호인과 터놓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거 의미 좀 짚어주십시오. 본인이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다. 교육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러면서 대통령 얘기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나랑 아주 가까운 사이다. 40년 이상 됐고 그분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질문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부터 질문하면 이제 경계선이 이제 그 방어선이 쫙 올라와요. 최순실한테는. 경계 대상이 될까 봐.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어차피 알고 있었던 거고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것도 참 끈적끈적해요. 그 문제는 뭐 자기가 나서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황 수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둘만 이야기한 재단 설립을 위한 목적을 어떻게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겠나. 지금 재단하고 동시에 진행된 성마 문제를 보면요. 최순실이 정권 말 관련해서 독일로 돈을 좀 옮기려고 하면서 독일에서 돈을 받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단 설립도 퇴임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왜 재단이 두 개인가도 잘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르는 문화 쪽이니까 박 대통령, K스포츠는 이 최순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또 퇴임 이후에도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둘이 나눠 관리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하나씩.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했죠. 안 그러면 보통 문화체육을 묶어서 한 개로 하는 게 정부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으로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퇴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장기적으로 활동도 하고 또 고정적인 수입도 들어오는 많은 대화가 부분을 있었다. 할까 했는데 그거 변호사한테 말을 못 하지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사라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황정우 소장은 좀 이거 얘기하는 게 별로 마땅치는 않으신 것 같네요, 지금. 예? 저 최순실 농단 사태는 별로 그렇게. 저기 하면 할수록 이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곧 끝나요. 대선 얘기로 넘어갈 테니까. 이 이야기를 뭐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요. 몇 사람 잘해야 돼. 지금 저도 표정을 살피잖아요, 패널들. 지금 뭐 사실 그 6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거의 매일 이 방송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좀 고역입니다. 고역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혐의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마나 그 재단 관련된 이 문제를 말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함부로 변호사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려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노 변호사님 변론할 때 보면 이렇게 감추는 거 있으면 이게 변호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결정적인 건데. 완전히 망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상한 얘기 튀어나오고 변호사가 모르고 있으면 듣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다른 변호인들한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지금. 혹시 뭔가라도 말을 했다가 실수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다 해임시켰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활발하게 지금 본인이 나서고 있거든요. 내가 변호인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맞춰야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오히려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네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모종에 모르는 뭐 예. 둘만의 약속이 음모가 있었다거나 있다는 걸 지금 음모가 있다는 사람들한테 거를 지금 알려주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냄새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더 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전략 완전히 이건 뭐. 제가 저 문장을 해석할 때요. 승마재단이라는 거는 결국에 뇌물죄하고 그다음에 그 직권남용 강요죄의 상상적 결합이거든요. 네. 왜 승마와 재단은 네. 이 말이 뇌물이나 직권남용죄는 예. 터놓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진실을 다 말하면 밝히면 안 되고 네. 둘만 대통령하고 둘만 최선 알아서. 둘만 말을 맞춰서 거짓말해서 말을 맞춰야 이게 무죄가 된다. 그런데 변호사도 평생 믿을 수는 없잖아. 유영아도 못 믿는다. 그 대목이 중요하네. 그 주기 변호인 같은 유영아도 못 믿고 우리 둘만 맞춰야 무죄가 된다 이 뜻인데요. 네. 저는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영어 한마디만 쓰면 네. 진정한 비밀은 only one person knows. 오직 한 사람만 아는 게 진정한 평생 가는 비밀이지 이미 2명 알면요.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네. 갑자기 영어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경재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이경재 변호사한테 말을 못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아 변호사한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뭔가 해결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저 김광석 본부장은. 네, 저는 이렇게 변호사들한테 이제 승마 재단에 대해 터놓고 말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7명을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정확하게 변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비밀 공동체인데 비밀을 공유하는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 쉐어 커뮤니티라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나마 유영아 변호사는 2007년 경선 때부터 그 최태민 의혹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해서 공격하는 역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영아 변호사가 그나마 어느 정도의 대통령의 비밀을 어느 정도 절반쯤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유영아는 지나간 거 아는 거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자기는 모르죠 뭐 이거는. 자기는 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니까 자기가 나서야 대통령하고 입을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그렇게 한번 해드리면 또 어떨까 싶은데.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헛소리했다. 내가 다 뒤에서 조절했다. 내가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최순실이 다 컨트롤했죠. 뭐 중요하고 내밀한 사항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과 관련자들이 나도 도와라. 내가 앞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신뢰라고 했지만 도리어 본인은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비밀을 공유했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실력 나오는 것 같아요. 최순실 회장께서. 슬슬 감옥도 적응이 되셨는지. 그런데 말은 또 스스로 허세라는데요. 실세가 아니고 허세라고 이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스스로 나는 실세가 아니에요. 허세예요. 진짜 실세는 차은택과 고영태예요. 이걸 들은 차은택, 고영태 무슨 생각이 들지. 최순실은 또 무슨 속내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 선생님의 하소연이 들립니다. 나는 실세가 아닌 허세예요. 나 헛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존경하면서 의리와 신의로 도왔죠. 그리고 지켜보기만 했지 도운 적은 없어요. 대통령은. 나를 도운 적 없어요. 미륵재단, K재단 강요라고 했다가 뇌물로 가는 거는 좀 의문스러워요. 이상하게 몰고 가요, 검찰이. 그리고 검찰에서 나보고 모두 안고 가라고 해. 꾸며진 조서도 많아요. 이 두 사람이 실세라니까요. 박 전 대통령 역시 믿을 사람은 순실이뿐이야. 검찰 민주주의 특검 아니라더니 조서를 조작했다고? 박관천 저러니 권력서일 이리 소리 듣지요. 차은택 내가 실세? 나는 황태자 아닌데요. 이게 뭐 어떻게 최순실이 차은택을 실세라고 하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자리는 차은택이 차지해서. 사실 공식 직함을 가졌던 거는 이 세 사람 중에 차은택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직함 맡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인 아닌가 이것도. 원래부터 차은택에게 씌우려던 계획이었나? 그 탄핵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갑과 을이 바뀌었더라.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갑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영태는 이제 차가 이제 조용하니까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들렸었나 네. 봐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고창 검사님 한 분하고 나는 지금 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모시던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그 검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요번 이 일 때문에 이제 뭐 정윤 씨도 조심할 거고 다 조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이상 비선들도 안 설칠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정윤회 씨보다 더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터집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그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뭐 정윤회도 가고 최순실도 가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김광덕 본부장 오랫동안 청와대에 출입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예. 뭐 이번에 청와대 비밀주의 얘기 늘 끊임없이 했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예. 그거부터 타파해야 이런 일 다시 안 생길 것 같아요. 청와대 가면은 일단 이 소통을 잘하던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걸 근데 경계해야 진짜 돼요. 저거는 이번에 거기 가는 청와대 주인이 되는 대통령은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 가서 그냥 담벼락 안에 갇혀 지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진짜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재를 널리 쓰고 이런 거를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바로 그러한 것을 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허세? 3인의 송. 여기서 지금 3인의 송. 오늘 최순실 씨가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나는 허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실세는 차은택과 고영태였다. 미르재단의 실세는 차은택이었고 사실 K재단의 실세는 고영태가 사실상 인사도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결국에는 최순실이가 다 뒤에서 조정한 거고 뒤에 심부름. 차은택 생각은 실세 최순실이다. 오른쪽에는 차은택, 왼쪽에는 고영태가 그 역할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차은택 생각은 뭐냐 하면 아니 실세는 당연히 최순실이 저는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영태는 어떤 생각이죠? 아니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원래 거기서 심부름한 것 중간에 잘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 국정농단을 폭로하려고 내가 오랫동안 진짜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여러 가지로 기다리면서 협력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면서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해왔다. 나는 진짜 깨끗한 의인이다. 이런 건데 어쨌든 현재 고영태까지 구속된 상황이어서 서로 이제 난파선에서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그런. 그래봤자 다 뻔한데 뭐 이제. 종착역은 뻔한 거 아니에요, 서 변호사님? 저는 최순실 씨가 이 말을 한 거는 K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허세를 했는데요. 결국 이 허세 이꼴 무죄. 나는 이게 무죄다. 돈하고 관계없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재단을 장악해야만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이 뜻인데 그럼 누가 실세냐? 차은택이가 장관 있잖아요. 김종덕 장관, 김상률 수석. 이런 분들 통해서 이사진은 차가 다 장악했고 그다음에 노성일 부장 이런 실무진은 고가 다 장악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허세니까 무죄다. 아마 이런 뜻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지금 심정은 정말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니냐. 이건 이게 재단은 당연히 대통령과 최순실 합작품이지 우리가 무슨 직책이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래 봅니다. 김호 교수님. 네, 최순실 씨는 여기서 이 상황을 떠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녹취록 얘기도 나왔지만 본인이 주도했으면서 두 사람들은 사실상 실무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실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그 판을 만들었다, 기획했다라고 해서 한강에서는 협박당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순실 씨는 이 상황을 빠져나가. 그래서 그 차 두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야 탈출할 수 있다. 최대한 어쨌든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무죄를 받아보겠다는 형량이라도 낮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차은택 씨는 실제로 그런 얘기했죠. 한 번이라도 최순실 씨가 진실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실제 다 시켜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떠넘기느냐. 굉장히 울먹거리면서 얘기했고요.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주범이라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 시켜놓고 예. 당신이 주범 아닙니까? 예. 뭐 고영태 씨는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뭐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기획과 큰 틀에 이 결국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는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이 박최 게이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서로 두 사람이 다릅니다. 노영 변호사님, 네. 이거 이제 손 털고 뭐 지난 정권 정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에 가서는 또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서로 간에 이제 본인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조금 감해져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뭐 못 이득이 듣던 돼야 얘기 많이 되기 나올 것 때문에.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듣는 네. 얘기들이. 어쨌든 간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뭐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뒤집어 쓰라 그랬는데 왜 니네가 이렇게 반항이냐. 이걸 이제 해가지고 저걸 해서 그렇게 그걸 한 걸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이거라고 저거라고요? 저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예,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말을 좀 못 알아듣고 있고 최순실 씨가 말하니까 또 차은택 씨가 어이가 없다, 뭐 또 시작이냐 누님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다 의미가 없지만 이미 이제 차은택 씨는 거의 끝났습니다. 구형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또 시작이야. 눈이 많이 리얼한데요. 예, 이제 고영태 씨랑 최순실 씨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속됐으니까. 차정 교수님. 예. 아까 앵커께서 최순실 씨가 허세라고 한 부분에 허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봐도 허풍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허세는 허가받은 제도다. 그런 해석을 예, 또. 허가받은 제도겠다 나는. 네, 예. 그렇고 이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실제는 세경받는 사람이다. 난 사실 따지고 보면 난 이용만 당했지. 그래갖고 이제 그 약간 떡국물이나 뜯어먹는 네. 그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지금 고영태는 이 실세는 이를 실세다. 내가 무슨 세력이냐. 내 실세 맞긴 맞는데 나 세력 하나도 없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황장 소장. 이 사건 초기에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 고영태는 방콕으로 이렇게 날랐고 예. 차은택은 중국 거쳐서 일본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은 귀국하고 고영태하고 차은택은 귀국을 안 해야 원래 각본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저 두 사람이 아마 갈 때는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갔을 겁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안 들어가면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저 두 사람이 귀국을 하면서 지금 일이 꼬였죠. 그래서 네. 최순실은 어차피 일부만 믿으면 되고 또 이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박 대통령하고 둘이 끌고 가야 될 재판에도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고 야들 둘이 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고요. 예. 이 차은택은 구형 5년이 나왔는데 재미는 좀 봤죠, 자기가요. 실제로. 차은택은 떡을 만지다가 떡고물이 아니라 떡 몇 개를 입에 몇 개 좀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미는 내가 좀 봤고 덤터기는 고한테 세우자. 그래서 고하고 최하고의 어떤 사적인 관계까지도 설거민이 그러니까 암시도 했고요. 아침에 밥 먹고 뭐 둘이 뭐 같이 있더라는 둥 그 얘기를 뭐하러 뭐 집에 뭐 또 가니까 누가 있더라. 딴 여자가 있었다는 둥. 저 차은택 씨도 참. 그 다음에 고는 내가 실세인데 고작 2천 먹고 가냐. 내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 생각을 지금 할 것 같아요. 정리 끝. 네. 그래서 아까 누구죠? 고영태가 뭐 안 밝힌 게 또 있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아니 많죠. 제가 봤을 때는 고영태가 자기한테 지금 2천만 원 외에 다른 부분을 좀 얹으면요. 오랫동안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얹으면 고영태가 재판 과정 중에서 폭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고영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그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말을 좀 위험해요. 조심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매우 화가 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그냥 불어버린다는 게 일반적인 심리. 재판장에서 누가 막을 수 없나요? 그만하라고? 확 불어버리면? 일단은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차차 지켜볼 일이고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죠. 대선 상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네요. 22일 전입니다. 대선. 투표 22일 전. 표심은 무엇을 고민할까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표심, 여론조사 흐름과 표심은 지금 무엇을 고민할까부터 여러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후보, 19대 대선 후보 주요 신문 방송에서 조사한 지지율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4월 17일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36.3, 홍준표 7.2, 안철수 31.0.
유승민 2.1, 심상정 2.7. 그 밑에 SBS 4월 16일 발표로 갈까요? 예. 문재인 35.8, 홍준표 8.4, 안철수 30.2, 유승민 2.8, 심상정 2.8. 다시 4월 16일에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 문재인 38.5, 홍준표 7.4, 안철수 37.3으로 이건 거의 비슷하네요. 유승민 3.9, 심상정 3.7. 서울경제신문도 4월 16일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42.6, 홍준표 7.3, 안철수 35.6. 이건 또 차이가 크네요. 유승민 2.7, 심상정 3.9.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오로지 이번 장정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야지 국민들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운항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제가 22일 만에 보수의 대표 후보가 돼서 진보 후보들하고 마지막에 제가 정말 진검승부를 펼친다면 아마 이번 대선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질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노동자들 제대로 대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결국 모든 선택은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요. 국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 책임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대선 이야기로 평론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지, 뭘 잘 봐야 될지 그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황장수 소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이 토론, 공약이나 정책, 검증 이 세 가지가 이번 대선에 남은 변수다 이러는데요. 토론은 지금 끝에서 4등, 5등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했다 하고 다 인정하는데 지지율에는 전혀 변화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냉정한 거죠. 그래서 토론 잘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요. 공약이나 정책은 특정한 이해 집단을 자극시켜서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입시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단순 명쾌, 공정한 대학 입시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대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면 검정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인 검정에서 끝난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검정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여론 흐름에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 한 주에 보여줬죠. 그래서 표심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우아하게 말하지만 좀 드라이하게 하드보일드하게 말하자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선거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V 토론 무용론은 뭐 미국에서도 나왔던 거니까요. 나 좋은 후보만 좋아 보이니까. 그거는 차전 2012년도 같은 경우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보고 난 뒤에 그 표심을 바꿨다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로 그 당락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TV 토론이 중요성이 있죠. 이번에도 지금 이 여론의 흐름 자체가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보여주셨지만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의 지금 그 박빙의 승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뿌리가 야당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은 정권 심판이다. 저 정권 심판의 흐름을 더 이상 되돌리기는 힘들다. 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뒤집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봤을 때는 결국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까지 정권심판의 흐름인데 그러면 표심을 뭘 고민하느냐? 저는 제2의 박근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안 될 사람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 박근혜 정부의 하나의 우리가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봤을 때 딱 드러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편가르기. 또 하나는 대통령을 업은 또 다른 실체의 국정농단.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가르기 비출 수 있는 거고. 이 지금 이 원내 의석 40석을 갖고 있는 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른 세력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마지막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은 과연 문재인, 안철수 두 중에서 과연 좀 더 제2의 박근혜 스타일이 되지 않은 사람을 누가 될 것인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하도 여론조사가 각 기관마다 다르고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한번 얘기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선전화 비중이 높으면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오고 그 유선전화 비중이 높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더라.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오늘 또 조사한 걸 보게 되면은요. 아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서울경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그 무선전화 면접 비중이 70.8%였어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또 무선전화 비중이 높았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둘 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흐름이나 경향으로만 봐야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는 이게 표본마다 조금 다르고 방식마다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뭐 이 흐름이 이러니까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후보가 정말로 제2의 박근혜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내 공약,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해주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가 누구인지 초점을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은 표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론조사상으로 그래도 그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그 뭐랄까 선명성이 있고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관심을 좀 계속 가지는 게 이 대한민국을 좀 더 민주적인 나라로 끌고 나가는 방법 아닐까 발전적으로 생각합니다. 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광덕 고문장님. 네, 이번 대선을 여론조사를 읽는 거는 기존의 우리가 공식이라든가 문법으로 읽기에는 너무 다른 선거로 전개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양강 후보에 들어가지 않은 적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상 보수 후보의 상당한 저조 현상, 뭐 심하게 말하면 몰락 현상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어서 결국에는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집단은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어디를 찍을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은 보수 유권자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지금 현재 마음이 하루는 안 후보 쪽에 갔다가 하루는 홍준표 후보 쪽에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유승민 후보도 이야기도 하고 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주춤한 것도 보면 한 뭐 몇 프로 빠졌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 부동층으로 지금 가 있어요. 또 누구 다른 후보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어서 보수층의 막판 전략적 선택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질까. 9월 9일 아침에 해 떠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켜보다가 여러 가지를 제겼죠. 그래서 뭐 안보 문제도 생각하고 경제 문제도 생각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로 가느냐 아니면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금 준비된 대통령론을 제기하는 문재인 후보로 가느냐까지 보수 후보들이 보수층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결정적인 승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가장 고심하는 계층이요. 크게 두 가지, 호남하고 보수층. 물론 이게 영남이 중심이죠. 그럼 이게 호남은 뭘 고심하느냐? 누가 진정한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가? 그건 이게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근데 젊은 층 개혁을 강조하면 문재인이고 또 이게 반문정서, 노년층들은 상대적으로 안철수 같아요. 이 호남이 이 사회에서 엄청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수 영남을 중심한 보수층은 과연 이게 보수 후보냐 원래대로 이념에 따라 아니면 이게 정말 차악의 선택이냐 즉 안철수냐 따라서 이게 홍준표 유승민과 안철수 사이에서 과연 이게 차악의 후보를 선택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기느냐 아니면 이게 원래 이념에 따라 보수 후보를 선택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 같아요. 고민이 많아요. 김문 교수님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정말 고민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무능, 부정부패, 정경유착
이런 거 극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5가지 정도로 잡았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보수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기문부터 안철수까지 이동하고 있는 보수 표심이 과연 마지막에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한 보수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역시 호남의 전략적 투표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과연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를 놓고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를 다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정권 교체도 이루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말 이 부정부패 이런 국기문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가를 어디로 가는지 쏠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전략 투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나는 검증 국면입니다. 자녀, 부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국민들께 성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전면 부인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검증 국면이 중요하고요. 역시 또 하나는 5번 남은 TV 토론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능력을 보여주느냐. 뭐 5%도 있고 제가 가진 통계에서는 8% 정도의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 때 표심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석들을 본다면 미세한 이동이 있을 수 있다. TV 토론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1번 보수 중도층 표심과 함께 어울려서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후보가 어느 정도로 보수의 결집력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냐. 그 결정이 전체 판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거다. 한 5가지 정도가 마지막까지 지켜볼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2일 후에 청와대에 갈 분이 결정이 되는데 그 고지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질 않아 보입니다. 자, 대선 주자 5인 청와대에 가려면 넘어야 할 고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선 주자, 자, 이것만 넘으면 청와대가 코앞이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5사람의 고민은 3고개를 넘어야 한다. 문재인, 반문정서, 내부 갈등, 그리고 호남 민심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홍준표, 낮은 지지율, 유승민이라는 고개, 그리고 비호감도. 안철수는 영호남 이질적인 지지층, 청년의 표심, 그리고 현미경 검증을 넘어야 한다. 유승민은 낮은 지지율, 그리고 홍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유승민은 홍준표를 넘어야 되고 TK 민심, 심상정은 낮은 지지율과 의심받는 안보관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소수 정당의 한계를 넘으면 청와대가 보일 것이다. 대선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짚어주십시오.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통합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준비 끝냈습니다. 오늘 홍준표 찍으면 서민이 산다. 서민들을 위협하고 희망을 얻는 제도 관행 그런 것이 한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서민 3대 적을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미래를 약속합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13일 만에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개혁의 키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 심상정이 쥐고 있습니다. 심상정이 표를 못 받으면은 다음 정부는 바로 부담 없이 촛불을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준비된 황정소장부터 시작하시죠. 문재인 후보는 지금 거부감이 높다든지 빗도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저는 안보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보관을 우클릭하게 되는 것이 저는 안전한 단선의 핵심이다 이래 보고요. 홍준표 후보는 지금 현재 이 사태가 온 것이 정경유착이지 않습니까? 부패고요. 그런데 지금 안보는 튼튼한데 경제 문제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개혁과 부패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내놔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검증이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양쪽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데도 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검증 대응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합종을 해야 된다. 본인 혼자의 지지로서는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이것저것 다 참 잘하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킬러 콘텐츠가 한 개는 있어야 된다. 킬러 콘텐츠가 없다. 예,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는 과거에 민노당에서 나와서 정의당이 된 게 진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종북이라든지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내부의 적폐도 청산하겠다고 심 후보가 이야기를 해야 지금 이 지지율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조금 서둘러서 또 다섯 분을 다 얘기하는 김옥 교수님부터. 네, 역시 문재인 후보에게는 호남이라는 벽 그리고 반문 정서를 넘어야 됩니다. 호남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절반의 지지를 보내고 문재인 후보에게도 보내고 있는데요. 만일의 경우 전략적 투표가 혹시라도 막판에 안철수 후보에게 쏠린다. 그러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역시 뭐 부인 김정숙 여사를 보냈듯이 지속적으로 아마 그 부분을 신경을 쓸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보수층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극복해야 될 산이 두 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이 지지층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적폐를 안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넘어줘야 되고 역시 또 유승민 후보도 넘어줘야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역시 호남 중도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끌어올 것인가 그런 과제가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역시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보수층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그 인상들이 아직은 자유한국당, 도리어 자유한국당에 쏠려 있거든요. 지지율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책적으로 잘하고 TV 토론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1 내지 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넘어줘야 될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야만 보수층에서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심상정 후보는 이제는 다른 분과는 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진보나 노동계 측에서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역시 이 그동안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계층 그리고 시민단체 이 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정호 변호사도 뭐 저 반문정서 극복, 외연 확장, 대구 첫 유세 갔잖아요. 그렇죠. 그 문재인 후보는 누가 봐도 외연 확장. 그래서 대구 첫 유세 그거는 똑같고요. 저는 이게 홍준표 후보는 정말 보수 대결집에서 천하 3분 지게인데 과거의 그 막말 이미지 있잖아요. 이걸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 안철수 후보는 보수와 호남 사이 자국 우면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TV 토론에서 왜 평가가 안 좋았습니까? 여론이 자꾸 이게 보수를 의식하면 또 이게 호남이 떨어지고 호남을 의식하면 보수가 떨어져요. 저기 무조건 초심, 원칙으로 돌아가라. 본인이 정치할 때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끝까지 완주해서 정말 이게 진정한 보수와 노동의 가치를 보여주면 차기가 있지 않을까. 진정한 승리예요. 차기가 또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광석 본부장.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지층으로 보면 고령층의 지지가 좀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그러죠. 고령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거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안보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거 두 가지가 핵심 과제라고 보는데 특히 고령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통합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통합과 안보에 굉장히 두 가지 점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던데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역으로 지난 대선 때는 굉장히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원래 대학생 청년들하고 토크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나머지 후보와 달리 새로 나왔기 때문에 경륜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양당으로부터 협권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잘 넘어야 되는. 홍준표 후보는 그 홍트럼프 전략을 펴다 보니까 비호하고 호감도가 높아졌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호영 변호사로 갑니다. 뭐 다 같은 얘기라서 문재인 후보 뭐 반문 정서나 비호감도를 낮춰준 게 가장 중요하죠. 홍준표 후보는 진정한 보수로서의 외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갑질가족 논란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막 영향을 많이 미친다기 보지 않아요. 다만 영남의 표를 잡으려고 하니 호남의 표가 떨어질 것 같고 호남의 표를 잡으려다 보니 영남이 날아갈 것 같고 이 중간에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뭔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스탠스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또 안보관이 또 우리 심상정 후보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데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색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뭔가 계속해서 완주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어떻게 보면 지금 5분 얘기 들었나요? 뻔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공포증이라고 불리는 반문정서를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는 홍트럼프라는 전략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현실 자체가 상당히 간극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홍트럼프 전략 자체가 과연 맞느냐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지층의 결집력, 충성도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얼만큼 끌어낼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유승민 후보는 결국 내용이죠. 지금 뭐 당내에서 벌써 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너무 있으니까 당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표 방지 심리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잡으러 가면 멀어지는 것 같고 표심이라는 게. 그리고 누가 시선을 끌 수 있을지 일단 벽보가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전쟁 시작, 선거 벽보에서 특징이 좀 드러났죠. 문재인 후보는 적폐라는 걸 뺐고 안철수 후보는 당명이 빠졌네요. 이거 뭐 노림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그걸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선 후보 5인의 벽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적폐청산 대신 원칙과 상식 있는 대한민국을 강조. 그리고 안철수 측은 적폐청산 구호 폐기한 문재인, 반성과 사과해야. 그건 안철수 측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문재인 측에서는 안철수 벽보에 당명이 제외됐다. 이거 보수표 구걸 목적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니까 안철수 측에서 선거 포스터에 변화 의지를 담았다. 나머지 포스터 다 똑같다. 우리만 뭐 변화 의지가 담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홍준표, 진정한 보수 후보, 대한민국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유승민, 경제 안보 전문가, 정책 능력을 부각했다. 심상정은 노란색 많이 넣고 노동 이력도 실었지요. 또 조원진 의원은 제 포스터에는 곰돌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각자 후보들 포스터에 이제 넣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거를 다 넣었겠죠. 그러나 누가 표심을 한 걸음 더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답을 기다립니다. 아마 그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국민적 개혁 열망 의지를 함축된 단어로 표현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단어를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거 운동의 주요한 키워드가 국민 통합이고 통합 정부이고 국가 개혁입니다. 반드시 저는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벽보를 보시면 나머지 벽보들은 누가 되나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똑같을 거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3번 뽑아주시면 반드시 대한민국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자, 선거 벽보를 가만히 보니 문재인은 적폐 청산하다가 적폐가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또 당명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노 변호사님부터. 예.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적폐라는 글자를 뺀 거는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적폐 세력으로 불리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대거 지금 이미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폐에만 매달려 있게 되면 오히려 이제 통합으로 가는 그 열차 자체를 멈춰서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반에 잊어주세요. 적폐도 아니에요. 우리는 통합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모두를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 당 이미지를 벗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보다는 나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해달라. 나는 V3를 만들었던 안보의 귀재다. 우리네 대한민국 경제를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미를 아마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통합 리더십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그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국민의 당명을 뺨으로써 이 중도 보수의 국민까지 다 어우르겠다는 그러한 이것도 일종의 뭐 통합의 메시지죠.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그 네.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저 뽑아주세요. 다 보면. 문 후보가 처음에 국가 대청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청소 대상이다 싶은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문을 찍으면 안 된다. 내지는 자기 주변에 사돈 팔촌이라도 이 청소 대상이 있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대청의 비호감도와 비토청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쑥 빼고 이제 적폐도 결국은 청소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다 빼는 거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기 당에만 표보다 자기 당 밖의 표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요. 또 지금 최근에 뭐 사드 등과 관련해서 당론이 뭐냐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당이 없어야 당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진지하셨어요. 저 김광석 본부장님. 네,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과제가 마지막 끝내기 수순에 이제 바둑이 들어가고 있는데 승리를 하려면 중도나 보수로 외연 확장을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청소니 적폐청산이니 이런 거 말하면 외연 확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말 빼고 그런 말 빼고 통합을 강조하는데 오늘 보니까 통합정부론 김종인 요즘에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이야기했던 통합정부론을 오늘도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통합을 강조하는 거로 가려는 거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3당인데 의석이 4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한 소수 정당이라는 걸 좀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에 이긴다라는 말을 대신 썼으니까 국민의 주도하는 협치를 통해서 다수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거로. 어차피 통합 정부로 가는데 뭐 누구 주도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적폐를 뺀 거는요. 한마디로 이게 그 집토끼보다는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겠다. 외연 확장. 집토끼는 이제 왜 일석이조 한 도라를 뜬 데가 두 토끼 다 잡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근데 재밌는 게 홍준표 지사는 세탁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문재인 후보는 대청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 홍준표 지사는 세탁기에서 민주노총이든 정교조를 세탁하면 보수 대결집이 되면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미 다 돼가는 마당에 굳이 적폐해서 할 필요 없다. 이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당을 뺀 건 저는 단기로는 세 가지 이유. 장기로 하나가 있다 보는데 단기는 이게 40석이 한계에 비판받으니까 이걸 극복한다. 두 번째는 이게 정당보다 높은 자기 지지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당보다 인물 구도로 간다. 이런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당선 후에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면 당명이 바뀌니까 그런 큰 포석까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네요. 김홍국 교수님. 네, 문재인 후보는 통합민주당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을 그동안 경선에서는 역시 지지층이 호소하는 전략, 그리고 본선에서는 역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 유권자까지 끌어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 대통합이라는 가치, 통합의 가치를 내세워서 중도를 확장한다. 중도 지역, 특히 최근에 뭐 유치원 뭐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중도 표심이 약간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중도의 표심을 끌고 와서 승기를 붙인다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경선 전략, 본선 전략이 똑같습니다. 둘 다 통합의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내세우는 슬로건이 국민이 대통령이죠. 다시 말해서 중도와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본선 경선 전략이 똑같은데 지금은 두 사람은 이 문재인 후보는 중도를 확장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중도와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 오늘 포스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2일 남았습니다. 5월 9일에는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론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론 움직임이 무섭긴 무섭죠. 한솥밥 먹던 사이에 지금 본격 선거운동 시작하니까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짧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 일부에서 뭐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 그 일부 뭐라고 할까요? 서로의 속내가 어떤지 좀 살펴주십시오. 상도동계 영입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 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보수 적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구 지금 정책위 의장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승민 사퇴를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승민 지지율 고착된 안철수를 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유승민 측에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언동이다. 유승민 상승세 타는데 이게 재뿌린 격이다. 아주 강한 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들어보시고요. 그런 이야기 전혀 못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실명을 대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전해주시고 저는 뭐 직접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퇴는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과 당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은 정당성 있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사퇴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언동입니다. 네, 이건 좀 상황이 아직 좀 예민해 보이긴 하는데 짧게 그저 차정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말씀. 예, 결국 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현실이다. 아니다. 명분 빼고 어떻게 정치할 거냐. 뭐 그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조금 더. 노영희 변호사님. 그렇죠. 뭐 돈도 없는데 계속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또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무슨 실리를 얻을 수 있겠냐 우리가. 될 사람한테 좀 가는 게 어때. 이게 종고 생각이라는 개인 의견님을 피력하면서 얘기한 것 같고.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먹미?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먹미. 이건 뭐냐? 이거는 좀 도대체 내 발목을 왜 잡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다 잘 통합하지 않겠습니까? 뭐 법정 선거 비용이 509억인가 그랬는데요. 15% 이상이면 다 보전, 10% 이상이면 50%, 10%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거 비용, 지지율 핑계로 되는 쪽에 붙고 하면 좀 촌박하고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그 탄압도 견뎠는데 내가 지금 후보 돼가지고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겠죠. 팽팽한 것 같아요. 김홍국 교수님. 네, 유승민 후보는 이상주의자죠. 그래서 보수 정말 무너진 보수를 일으켜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 차기 보수의 리더로서 역할, 다음 대통령까지도 차차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역시 실리적인 측면, 정치자금의 문제, 공천법 문제, 다양한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선 후에 역시 만일의 경우 정말 당이 부도나고 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위상과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사퇴 요구하는 분들이요. 명분하고 실질이 다른 것 같아요. 명분은 이제 뭐냐면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획득인데 유승민 너는 안 되니까 안철수를 지지하자.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실질 본 마음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당하고 합치야만 수도권에서는 유리하니까 내가 산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검증 문제도 있다. 이게 실질 본 마음 같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마음은 정말 이게 정치도에 반하는 배신의 정치다 이게. 나는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바른정당의 그 사퇴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지금 마음은 이미 대선은 포기했고 마음은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낮게 나오는 게 실제로 대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와 앞으로 총선에서 그냥 비전이 없다라고 해서 그럴 바에는 중간에 오히려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유승민 의원 후보 입장에서야 이번 대선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올인을 해야 어떻든 최소한 활로를 자기 자신의 활로라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뭐 한솥밥 먹던 처지가 적으로 된 거 요거 내일 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반면교사를 삼아서 보시죠. 끝에 반면교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밀실 인사. 박근혜 전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수위부터 꼬인 인사. 비선 인사, 밀실 인사, 수첩 인사가 난무했다. 차기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을 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 그런데 망사가 된 인사였다. 윤창중 대변인, 미국 순방 중에 성추행 논란. 문창극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못 가고 사퇴했습니다. 그 짜니윤 관광공사 감사는 묻지마 보훈 인사 소리를 들었고 김기춘 우병우는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률 송성각은 차은택이라는 자의 추천으로 차관급에 등용됐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최우선이었나? 영혼이 맑은 사람이 좋았나? 공직자 임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간 기업까지 손댔던 인사 문제. 정말로 이 문제만은 다음 정권에선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문제입니다. 인사를 할 적에는
이제 가능한 한 하여튼 많은 청거를 받아서 거기서 최고로 그 일을 잘할 인사를 당연히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라인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추천은 할 수 있어요.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청거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문화 쪽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차은택 증인에게 먼저 장관이나 요청했으니까.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만나고 얼마 돼서 증인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까? 장관 요청은 만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최순실 씨가 증인한테 장관감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문체부 장관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이 되신 이후에 바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능력 있고 좀 도덕성에 있어서도 뭐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때도 이쪽으로 쏠리고 어떤 때는 저쪽으로 쏠리는데 일부러 골고루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많기도 하고 저쪽이 많기도 하고 한데 그렇다. 네, 한 말씀씩 주십시오. 김홍국 교수님. 네, 꼭 배제해야 될 것은 극단적 인사, 간신, 정말 입에 듣기 좋은 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 철저하게 배제하고요. 시스템 인사, 유능한 사람, 그리고 탕평, 상대 진영 인사도 발탁하면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사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다? 예. 저는 이게 오늘 처음으로 한문 한번 써봤는데요. 지부상소. 옛날에 이게 충신은 도끼를 들고 목숨을 걸고 상소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목숨 도끼까지 못 들어도 자리, 직은 걸고 직언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요합니다. 자리는 사표내더라도 이래 봅니다. 김광덕 법무장관. 저는 지금 역대 정부의 실패,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보면서 두 가지만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베스트 선수를 기용해라. 뭐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이 친분 관계가 아니라 베스트 선수를 기용해라. 그래서 소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 목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목에 힘주지 마시고 거기에서 또 비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근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하루빨리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비선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정말 자나깨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스템이 있으면 뭐래요? 보안 손님이 들락날락하면. 차재원 교수님. 저는 뭐 이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이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기춘 대원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 김기춘 실장을 정권의 2인자로 나름대로는 상당히 권한을 줬지만 그러나 그 김기춘 비실장은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비서실장의 국정농단을 전혀 제어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그만하게 주어진 권력에 취해서 이런 식의 이 사람 등용, 이 사람 용인 이런 부분들은 황 소장도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만하세요 이제. 한마디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또.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원장이 30분 전에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로 하려 했는데요. 측근으로 그때는 아예 그냥 측근이 장난을 칠 수 있는 인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선이나 측근, 캠퍼 이런 사람이 아닌 밖에서 주요 인물을 임명을 하면요. 상징적으로 몇 군데만 잘 될 겁니다. 그래요? 특별한 척. 측근 아까 김광덕 법무장관 얘기하셨는데 건방 떨면 안 돼요. 목을 부드럽게.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세로 근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팔로 바로 이어집니다.